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센터 이경민 리서치 부장 모셔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여의도 분들한테 잘 지내시죠? 여쭤보면 다 너무 바빠요. 이런 네, 얘기부터 하시는 것 바쁘죠. 같은데 네. 바쁘시죠? 오늘도 아침 기차 타고 국민연금 갔다가 세미나하고 와서 2시 반에 세미나 하나 하고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네. 이게 다니면서 네. 가장 첫 번째로 듣는 질문이 어떤 부분이세요? 어디까지 가요?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고 또 하나는 역시, 네. 지금 영업점, 그러니까 지점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거래가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쁜데 네, 또 좋고. 네. 근데 운용사나 그런 쪽들은 좀 편차가 좀 심하죠. 왜냐면은 최근 보면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는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전개돼가지고 그렇죠. 시장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냐라는 것들 말씀드리는데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벤치마크 투자를 하시는 많은 운용력들한테는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간 전망, 월간 전망을 통해서 좀 더 싼 거, 순환매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작년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작년 9월, 10월 급등, 11월 조정, 12월 박스권, 그리고 12월 16일 단기 저점 찍고 급격히 올라왔잖아요. 그때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9월, 10월에 급등을 했을 때를 보면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머지 업종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반도체만 시장을 다 끌어갔다가 실적 가이던스 나온 뒤에 또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때 순환매가 나오면서 레벨업 됐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이제 단기 조정이 있었고, 또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니까 또 레벨업 된 그림이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비슷한 패턴인 것 네네. 같아요. 실적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실적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때 보면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전반부를 끌어갔고, 그리고 1월 7일 이후에는 또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고, 지금 보면은 시장이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또 내수주 플러스 금융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그때랑 지금이랑 순환매 양상도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듣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게 올라왔고 네. 이게 이 정도 올라왔으면 고평가 구간인가 하는데 네. 이익 전망도 같이 올라가니까 너무 빨리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죠. 이익 전망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고평가가 아니고 네. 아직 싸 네, 이렇게 네, 되니까 오히려 숫자와 근데 아직 싸다고 네.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요 그림을 네.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요 회색 선이 선행 EPS란 거예요. 12개월 선행 EPS. 그러니까 지금부터 12개월, 1년 뒤까지 예상되는 EPS 이익 전망을 좀 가늠을 한 거고,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 보시면은 두 개가 거의 똑같이 흘러가요. 붙어가네요. 네, 거의 붙어가는데 네. 상관관계가 0.93이란 거는 93% 확률로 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보시면 선행 EPS가 300포인트였던 게 지금 거의 600포인트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거의 2배 정도 올라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결과 작년 10월 말 선행 PR이 그 밑에 그림 보여주시면 선행 PR이 11.99배였던 게 1월 말에는 10.8배였고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는 8.8배. 와. 10배가 안 되거든요. 10배라고 한다면 장기 평균이에요. 2010년 이후 평균이 9.99배 정도 되고, 2001년 이후 평균이 9.5배가 정도가 되는데, 네.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 덜 올랐다라는 거죠. 네. 실적보다 덜 올라온 그림이라서 굉장히 빠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그림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만 간다 하더라도 5,700~800을 가는 그림들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상하네. 주가는 오르는데 네. 계속 싸다고 하네. 네. 이익 전망이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이 자료의 제목 자체가 코스피 타겟을 5,800포인트로 상향 네, 네. 조정 이거거든요. 네. 와, 우리는 이제 숫자로 말하니까 네. 5,800이 딱 보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네. 선행 EPS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라는 간다. 기본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5,800이 나온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27년 이익 증가율이 여전히 두 자릿수예요. 12% 정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12개월 선행 EPS니까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지 않아도 업사이드는 최소 12%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12개월 선행이니까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 내년 27년 하반기께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올해 말이 가면 27년께 온전히 반영될 테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상반기 중에는 58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PER 10배, 그러니까 2010년 이후 평균 수준만 가도 5,800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경민 부장이라는 사람이 5,800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면 팔아야지가 아니에요. 팔아야지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익 전망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냐면 반도체가 뭐 압도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올해 코스피 순이익이 190조가 늘어난다라고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83%가 반도체거든요. 네. 그런데 반도체, 전자, 닉스 이익 전망을 한번 보여드리면 올해 이익 전망이 9월 달에 36조였던 게 지금 131조예요. 와. 거의 3배 넘게 올라온 거고, 그리고 닉스도 30조였던 게 113조.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200조가 되겠어라고 했던 분위기를 넘어서 지금 240조 이상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르게 된다면 이익 전망이 더 올라가겠죠. 뭐 그런 흐름이라서 앞서 말해드렸던 EPS가 꺾이기 전까지는 시장 계속 간다. 그래서 상단을 좀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12월 1월 날 발표했던 코스피 타겟도 5,300이었었는데 두 달 만에 상향 조정한 거거든요. 500을. 네, 500포인트를 좀 더 열릴 수 있으니까 12개월 선행 EPS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그림으로 좀 홀딩 전략 또는 거기서 어떻게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이번 시장에 좀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반도체가 이끌고 네. 여기에는 뭐 반도체 메모리도 그렇고 그쵸.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증설도 더 이상 하지 네. 않으니까 네.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수요는 뭐 폭발적이고 뭐 이런 폭발적이고. 전망이니까 계속해서 이익 전망이 이제 이게 사실 밑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밑바탕이 네. 있는데 저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격이,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르겠죠. 그게 저는 한편으로 요즘 계속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칩플레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고 계속 와치하고 있는데, 이게 왜 예측하기 어려웠냐면, 그리고 과거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워진 이유는 지금 다들 이제 익숙한 단어 있잖아요. K자 성장, K 성장, 양극화. 양극화. 네. 그러면은 지금 소비하는 주체는 고소득층이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고소득층의 가격 저항이 어디까지일지를 가늠하기 더 어렵다라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중산층부터 소비가 꺾여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중산층 이하의 소비는 약해진 상황이고 고소득층 소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기업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되게 무책임하기만 하죠. 선행 EPS 올라갈 때까지 계속 가라. 그리고 이게 수요가 꺾이는 시점을 저희가 가늠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변화들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변수 중에 하나는 27년 이익입니다. 27년 이익. 내년이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월 선행이라는 특징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27년께 반영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요 밑에 그림이 파란색이 26년 순이익 증가율이고요. 코스피입니다. 빨간색이 27년 순이익 증가율이에요. 왼쪽은 코스피, 오른쪽은 반도체거든요. 올해 순이익 증가율은 100%, 반도체는 192%예요. 뭐 어마어마한 상승인데 27년 이익 증가율을 보면 13.6, 11.4거든요. 네. 최근 27년 이익 전망도 빠르게 올라오면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커지게 된다면 27년 이익을 많이 상향 조정 못 하겠죠. 그러면 26년은 따라오는 만큼 상향 조정될 거고 27년이 그만큼 상향 조정되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27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26년보다 27년 이익이 낮아진다는 얘기라서
그러면은 12개월 선행 EPS가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편할 것 같다. 특히 1분기 실적 시즌 지나고 된다면 이게 4월, 5월일 텐데 그럼 또 한 번 실적이 레벨업 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월 달에는 2025년 11월처럼 2025년 11월에도 실적 전망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실적 시즌 끝나니까 멈췄거든요. 그러면서 단기 조정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실적 전망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멈추는 과정이라서 2월은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3월에는 또 한 번 반전이 나올 수 있다. 3월 중순위에는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실적 전망이 다시금 올라갈 거고 3월은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그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을 의회 통과되게 된다면 3월에는 주주총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변화가 있겠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정관 개정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3월 달에 뭔 이벤트가 있냐면 중국 양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어떤 액션도 잘 보여주지 않는데 양회 전후로 해서 경기 부양 패키지성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위안화가 강해지고 원달러율도 좀 안정을 찾겠죠.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안 정했지만 2월, 3월 중에 케빈 허시라는 연준 의장 지명된 분이 이제 의회 청문회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케빈 허시의 스탠스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매파적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또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고 채권 금리가 안정되고 그러면 성장주가 움직이면서 반도체 플러스 수출주 플러스 성장주들이 아마 3월 중순 이후 시장을 굉장히 세게 또 한번 끌어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2월 달에 좀 쉬는 구간을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단기 순환 매매도 있겠지만 아직 못 샀던 분들은 그런 업종들을 사는 게 사는 기회가 또 한 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기적이고 이제 짧은 시황이긴 하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에 뭐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이슈상의 네. 스크래치는 없는데도 생각보다 약하고 시장이 뭐 소부장 중심으로도 조정을 많이 네. 하고 뭐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로 시장이 여기까지 끌어당겼다면 지금 실적 기대가 좀 정점을 통과하고 좀 숨고르게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 와중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AI 기업들이 또 한바탕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워낙 반도체를 많이 매도했고 그런 그림들이 좀 숨고르게 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AI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일정 부분 숨고르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조정이 한번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시장을 우리 같은 경우에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유동성. 네. 대기 자금이 바로바로 네. 시장이 이제 하락할 때마다 이제 들어오죠. 채워지는 그리고 대기 자금이 또 다시 리필되는 네, 이런 네. 현상들이 이제 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아직까지 탄탄하다고 보면 되나요? 탄탄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의 기조가 머니무브를 주식시장 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변동성 있을 때마다 모아가시는 건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 2월 한 달 동안은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잔고 가지고 많은 언론들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신용잔고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 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몇 배가 올랐는데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비율이에요. 비율.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금액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빨간색 선이 신용잔고 비율인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신용잔고는 고점을 높여갔는데 고객 위탁금은 급등을 하고 있죠. 신용잔고 비율은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 것보다 신용잔고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는 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 대비 빨간색. 아니요. 비율이에요? 요 회색을 보시면 네. 요게 신용잔고 금액이에요. 회색. 회색이. 네. 그리고 파란색이 고객 예탁금이에요. 예탁금이 늘어난 것보다도 신용잔고 금액은 천천히 올라왔죠. 그리고 빨간색은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금액입니다. 네네. 비율로 봤을 때는
과거 21년 이후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위협이 될 정도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기자분들한테는 뭐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좀 그렇게 너무 과도한 공포감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굉장히 탄탄하고 잘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은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로 대응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봐야 된다. 네, 비율을 봐야 된다라고 라는 말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시나리오상으로 봤을 때 2월은 조정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야 되고 3월부터는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네. 다시 한번 성장주 위주로 네, 상승할 성장- 것을 네. 보시는데 최근 시장 보면 그렇다고 마냥 쉬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시장이 좀 순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엄청 빠르거든요. 빠르죠. 엄청 네. 빠르죠. 근데 그것도 작년 11월 팁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요 그림 보시면은 요 위에 그림이 요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 네. 작년 9월, 10월 오를 때 내수주는 지지부진했어요. 약했어요. 근데 시장이 11월 초 고점으로 쉬니까 내수주가 반등 시도를 했거든요. 차별적으로 올랐다는 거죠. 최근에도 음식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움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외주들 그동안 코스피가 상승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들이 쉴 때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11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좀 가격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코스피는 빠졌는데 반대로 올라간 업종들 10개 중에 7개가 상승할 때 소외됐던 애들이에요. 아, 정확히 일치해요. 네. 오. 70% 확률로 소외주들이 반등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12월 16일 단기 저점에서 1월 30일까지 수익률 낮았던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은행이 저조했는데 최근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소매유통, 호텔 레저, 유틸리티, 보험, 철강, 건설, 필수소비재 이런 업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12월 16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수익률을 보면 뭐 반도체, 증권 얘네들은 워낙 많이 올라왔고 은행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제는. 현재 기준으로 아직까지 싼 건 디스플레이, 화학, 화장품 의류, 필수소비재, 제약바이오, 호텔 레저, 인터넷 정도 운송 조선까지가 좀 싼 구간에 들어 있어서 저는 내수주 플러스 성장주 이쪽들이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차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길게 끌고 가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2월 길게 가면 3월 초중반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성장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시장을 끌어갔던 이 업종들이 다시금 달릴 때까지는 여기에서 좀 수익을 내볼 얻을 수 수 있다. 있다. 네, 맞습니다.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미국도 보면은 최근에 약간 로테이션이 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미국도 AI, 빅테크 종목들이 좀 쉬면서 그렇죠. 가치주들, 내수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저희가 26년 전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은 지수 투자를 하려면 다우랑 S&P 500이 좀 더 매력적이고 빅테크 AI 투자하려면은 좀 개별 종목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환점은 작년 11월, 12월에 있었던 AI 버블 논란, 수익성 논란들이 있으면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어땠냐면은 AI 투자 많이 한다면 다 같이 오르고 그렇죠. 버블이 다면 다 같이 떨어지고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떨어졌는데 작년 11월, 12월 이후 나타난 현상은 다 따로 놉니다. 급등하는 종목 반도체는 많이 올랐고요. 오라클이나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완전히 차별화됐거든요. 뭐 부도 확률 이런 것도 꼼꼼하게 네, 봐야 되고. 보이셨겠고. 네. 그래서 이 엇갈리는 종목들을 썸을 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아. 네. 반면에 다우랑 S&P는 제가 계속 보자고 말씀드린 것은 올해 11월 3일 날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미국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서 정책들을 못 걸고 있는데 아마 그 판결이 나게 된다면은 아마 내수 부양에 대한 힘을 굉장히 쏟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수주 비중이 높은 다우나 S&P 500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뭐 전통적인 종목들이라든지 소비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게 이런 흐름하고도 약간 좀 일치하는 말씀하신 부분이 네, 있는데. 저는 미국 증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 네. 조금 다른 그림이다라고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2월에 좀 쉬고 3월부터 갈 수 있다. 그러면 하반기 전망도 약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 이후까지도 좀 전망을 해보면 어떨까요? 실적은 물론 아까 지금 의미가 그쵸. 있겠냐 싶지만 네. 실적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27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 매크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 플러스 실적 장세의 성격을 보여주다 보니까 EPS를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유동성은 풍부해라는 생각을 흔들어 놓을 만한 변화가 있을지는 하반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유가가 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저희는 4분기에는 WTI 기준 $80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65 왔다 갔다 하고 65, 있는데 네.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유가가 눌려 있는 이유는 뭐 공급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트럼프와 사우디가 손을 잡고 공급을 늘리면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가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1월 3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이 선거 판세가 좀 나오게 되면 변하겠죠. 트럼프가 이긴다 하면은 사우디가 나 좀 풀어줘라고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진다 하면 사우디가 말을 안 듣겠죠. 그래서 저희는 유가가 눌려있던 유가 튄다라고 생각해서 $80가 가면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유가 상승률은 30%가 넘게 됩니다. 4분기에. 그래서 에너지 물가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전반적인 상품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희는 유가 레벨 그리고 물가 레벨 그에 따른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를 조금 꼼꼼히 따져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기준금리 수준의 물가 레벨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4% 이상 물가가 튀게 된다면 기준금리는 3% 초중반으로 내려와 있고 4% 이상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연준의 제어하려는 움직임도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캐비너시가 저는 비르기파적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자료를 보셨을 수도 있지만 해외 언론에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정권마다 캐비너시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분석한 게 있어요. 민주당은 무조건 매파적, 공화당은 무조건 비둘기파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유리한 거에 따라서 말을 좀 네,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정권에 따라서. 그래서 QE2 극렬 반대했다라고 할 때도 오바마 정권의 버냉키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센 발언을 하면서 연준 이사를 때려쳤어요. 그런 성향이라서 트럼프와 잘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를 했는데 거기에 또 기준은 물가입니다. AI 생산성 향상 때문에 물가가 안정돼서 고금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면 스탠스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 하반기는 유가 레벨, 물가 레벨, 거기에 따른 통화정책 스탠스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페이스X 상장, 6월 오픈 AI 상장,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IPO가 있으면 글로벌 유동성을 빨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유동성이 풍부해라고 말했던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시장은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한국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LG 엔솔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상반기 좀 짧게 보면 5월, 4월, 5월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인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통화정책 그리고 이익 흐름들 그리고 IPO 일정 규모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월, 5월까지는 그럼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자라고 네. 생각을 할 때 그럼 뭘 살까 해보면 지금 반도체 뭐 좋은 얘기만 지금 나오고 그쵸. 있기는 있지만 이 구간에서 들어가도 될까? 소위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들어간 불타기 정도가 되는 거고 아니면 반도체 외에 뭐가 있을까를 보면 이것도 또 고민이 되거든요. 네, 일단은 엇박자가 나면 안 되니까. 엇박자 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는 이익 개선 기여도라는 거 봤을 때 끌고 가는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요 세 개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25년 대비 26년 이익이 190조가 늘어났는데 반도체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뭐 어떤 업종 몇 퍼센트 차지하냐 기여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25년보다 26년 이익 기여도가 높은 업종을 보면 여기 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주도력이 센 업종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철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은 계속 들고 와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다는 거 알고. 뭐 자동차는 로봇도 네, 붙었으니까. 로봇도 붙었으니까. 네. 그리고 밸류에서도 싸고. 네.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2차 전지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1차 전지는 지금 뭐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많은데 저희는 첫 번째로는 미국, 중국, 유럽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 전기차 수요가 좀 진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구조 조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 효과 그리고 ESS 수요에 이은 로봇 수요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저희는 추세적인 흐름보다는 과거 대세 상승 이후 1차 급락 이후 반등을 할 때 조선 같은 경우는 73%를 되돌렸고 화장품은 55%를 되돌렸는데 지금 2차 전지는 한 35% 정도 되돌렸거든요. 50% 그러니까 하락폭이 절반을 되돌리게 된다면 아직까지 상승률은 40% 이상 남아 있고 61.8% 되돌리면 상승률이 60% 이상 남아 있어서 이 정도의 룸을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그런 와중에 제가 또 하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막 세게 올라간 업종들을 재추천하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는 실적을 계속 끌고 가니까 가자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보통 이렇게 반전이 나올 업종들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반기마다 반전이 나온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네. 25년 상반기에는 지주, 금융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24년 말에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관심 없었고요. 25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2차 전지가 대폭등을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고요. 지금이야 막 뜨거운데. 그렇죠. 그때를 기억해 보면. 네. 네. 그러면 26년 상반기는 뭐가 될까를 고민했을 때 지금은 관심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올라갈 저는 반전돼.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도 보시면은 뭐 저평가 업종이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단기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저도 그냥 버리고 가자라고 하겠죠. 근데 일단 실적을 보면 레벨업 됩니다. 실적이 계속 올라가요. 분기별 인터넷 실적이. 업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종목들 기업들 뭐가 있죠? N사, K사가 있겠죠. 엔사, K사, 네이버, 네, 그리고 카카오. 네. 인터넷도 계속 올라갑니다. 어.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3년 평균, 5년 평균 계리율이 마이너스인데 눌려 있다라는 거죠. 실적도 괜찮고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눌려 있다. 왜 눌려 있냐? 밑에 그림 보시면은 파란색이 인터넷 업종의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고요. 빨간색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인데 이 상대 강도 추이가 국채 금리랑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보시면은 뭐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73이라고 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 강세가 전개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 약세가 전개되고 계속 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는 좀 반등을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작년 5월 저점으로 채권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튀어버렸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눌려버린 그림이라서 저는 굉장히 많이 눌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가 금리하고 굉장히 좀 밀접하다. 네.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는 건 좀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인터넷도 그렇게까지 밀접합니까?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은 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들 하기는 하지만 쇼핑도 늘어날 수 있고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력이 높아지고 그래요? 대표적인 성장주로 평가되는 네, 부분들이 네.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채권 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KB너시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고강도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가격보다 낮은 매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채권 금리 레벨은 금리 인상까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오버슈팅이 돼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서 내려가게 됐을 때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까지 좀 좋았던 업종들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 2차 전지는 실적이 좀 올라오는 그림들, 인터넷, 제약바이오는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채권 금리 급등에 따른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반기 중에 좀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업종들을 인터넷 제약바이오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못 움직이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네. 뭐 나왔던 얘기들 1년 동안 좀 보면 어떤 때는 물가였다가 후반부 이제 가보면 환율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 뭐 네. 부동산이 발목을 잡을 때 왜요? 제 질문이 좀 아니요, 그게 너무 아니라 물을 뿜으셔서. 아니요. 이게 미국 명확해요. 물가 고용 딱 2개 봅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게 이제는 좀 내릴 수도 있는 국면에 올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내린다 안 내린다 보다도 네.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멈추겠습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줬는데 시장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지적했던 내용들, 환율이 1,450원 밑으로 내려가고 부동산 가격이 살짝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못하는 이유들이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이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산다라는 거죠. 그럼 채권금리 레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저희는 2.8, 2.9, 3%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에서 50bp 이상 떨어지게 된다면 성장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아마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미국 국채 금리, 또 우리나라 네. 금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실적이 또 받쳐줘야 네. 지금은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인터넷과 제약바이오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업종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네. 실적 측면도 괜찮은 거예요? 좋게 보시는 거예요? 뭐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익 전망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분기별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서 제약바이오도 인터넷도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눌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25년 하반기 전망을 6월 초에 하면서 투톱으로 반도체 2차전지를 제시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 저도 많은 언론사의 뭐 서베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모두 질문하는 게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자동차 어떻게 봐야 되냐, 로봇 어떻게 해봐야 되냐, 뭐 여러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인터넷 제약바이오는 진짜 관심권 밖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도하는 업종들이 과거에 어느 순간에 관심이 전혀 없던 네. 관심 밖의 업종이었듯이 네. 지금 요것들도 한 번쯤 좀 쳐다보자 이런 네. 말씀으로 듣긴 하겠습니다. 다음 또 포인트 뭐 볼까요? 지금 시장에 사실 봐야 할 게 뭔지,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하고의 커플링, 네. 디커플링 이런 것들을 과연 완전히 일치하게 봐야 되는지, 미국에서 조금만 호재가 나오면 우리는 사실 더 올라가고, 격하게 네, 맞죠. 반응하는 때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은 반도체라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실적 레벨업이 확실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미국이 흔들려도 덜 빠지고 미국이 좀만 올라와주면 급등을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적응이 안 되기도 하지만.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한국이 훨씬 더 좋다라는 네. 말씀 많이 들어왔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한국이 계속적으로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들 얘기했던 중간 선거를 앞둔 2년차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그림, 그런 그림들이 또 있고, 또 정책에 대한 혼란, 그리고 뭐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게 된다면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매력도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거기다가 한국은 유동성 플러스 실적 플러스 정책이라는 힘이 있거든요. 상법 개정이 되게 된다면은 뭐 1차, 2차, 3차를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반영을 할 텐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유통 주가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EPS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상단은 더 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그림들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다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특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왜 이렇게 파냐. 개인이 받쳐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아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개인과 기관. 네. 저도 조금은 걱정은 하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코스피 11조 팔았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굉장히 매도를 세게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11월 달에도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계약 기준 선물 매도가 지금 저점권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가 나타나면 가격 조정이 있어도 사도 되는 구간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11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11월 초에 외국인 선물이 매수 전환하면서 단기 조정은 있었지만 거기에 의해서 곧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시장을 떠나는 것 같진 않아요, 외국인이. 네, 시장을 떠나는 것 같진 않은데 몇 개 넘어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뭐 포착되는 징후가 있어요. 네. 시장을 안 떠나는 것 같다. 1월 달은 명확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1월인데 반도체, 자동차 엄청 팔고요. 23개 업종을 샀습니다. 저는 이걸 리밸런싱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포트폴리오를 배분해 놓고 본다면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1월 달에 워낙 급등을 했으니까 오버웨이트 폭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위험해지냐면 순환매가 돌면 이 포트가 망가지겠죠. 그러기 전에 많이 오른 것들을 줄이고 오버웨이트 폭을 줄이고 언더웨이트이 너무 심하게 된 것들을 좀 채우는 그림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월 달 들어서는 미국 AI 빅테크 쪽에서 균열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를 대량 매도했는데 다행히 14개 업종을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매수 강도를 보면 여기서도 미디어 교육, 화장품 의류, 기계, 필수 소비재, 에너지, 건설, 운송, 유틸리티, 은행, 제약바이오, IT 가전, 2차 전지 얘네들을 사고 있어요. 얘네들을 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수주 플러스 성장주 좀 위주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떠난다라기보다는 계속 리밸런싱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외국인 매도가 끝난 건가? 조금은 남았을 것 같아요. 아까도 신용장고 비율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순매수 규모도 저는 시가총액 대비 비율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많이 되고 시가총액이 늘어난 만큼 거래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율로 보면 10일 누적 순매수 강도가 지금 저점권에 와 있긴 해요. 매도가 좀 셌다라는 거고, 20일로 보면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악화되거나 더 나빠지는 그림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팔고는 있는데 이때도 대규모 매도 이후에 그냥 하이닉스를 6조, 전자를 1조 팔고 12조를 팔고선 다시 매수 전환했는데 이번엔 더 많이 팔고는 있긴 해요. 왜 많냐? 올랐으니까. 시가총액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그래서 반도체도 10일 누적 순매수 강도 20일 보면은 코스피랑 좀 비슷합니다. 10일은 저점, 20일은 아직까지 눈이 남아 있어서 단기 매물 소화가 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외국인 매도도 좀 잦아들고 진정되지 않을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동차죠. 자동차는 11월, 12월, 1월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대규모 매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보다 매도 강도가 더 셌다가 최근 다시금 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자동차는 매도 클라이막스 통과했고 반도체하고 코스피 시장도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에 근접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은 좀 더 있을 수 있어도 막 수급이 망가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 3천, 4천, 5천, 그러니까 5천 전에 3천, 4천 그때에서 기관 포모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기관이 좀 못 담았다. 기관 네. 포모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기관 네. 담고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외국인 포모 이런 거는 뭐 가능성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로 워낙 큰 수익을 거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보면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순환매에 대응할 흐름이죠. 아직까지는 지금 뭐 세게 방향성을 만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 요 그림 보여주시면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같이 사는 동시 순매수했던 업종을 보면은 화장품, 의류, 은행, 2차전지, 에너지, 유틸리티, IT 가전, 보험, 필수소비, 철강, 건설 이쪽들이라서 요것들 한번 수급 흐름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좀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플러스 인터넷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거고, 지금 2월 달에 좀 쉬어갈 때 차별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마무리될 이슈긴 합니다만 네. 지금 현재 이제 있는 시점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연휴 앞두면 좀 파는 수요가 는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거의 반복되는 공식이었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 워낙에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런 그쵸. 시각도 좀 있긴 있잖아요. 네. 일부 증권사에서는 실적 잘 나온 거 오히려 그냥 담아두고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제시를 하기도 하고 부장님은 좀 어떠세요? 일단은 연휴 전후에 서두르지 말자라고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전자를 17만 원에 팔아서 15만 원에 사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기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야 된다. 여기 샀다 팔았다 하다가는 못 살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레벨 5,300 근처에서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높였다가 좀 떨어졌을 때 5,000 밑으로 내려갔을 때 좀 사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게 점선이 뭐냐면 요 파란색 선이 코스피예요. 코스피. 이 2000년 이후 설 전후로 해서 코스피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10거래일 전 고점으로 좀 내려가는 그림이 평균적으로 나와요. 설 연휴 직전까지. 그러다가 설 연휴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긴 한데 확률로 봐도 설 연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승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서두르지 말자라고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오늘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막 대폭락이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워낙 변동성이 커서 좀 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매물 압력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토, 일, 월, 화, 수 하면 5일을 쉬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 연휴 기간 동안 미넨 안보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유럽에서 열리는 건데 트럼프가 참석합니다. 트럼프가 아, 참석합니다. 이게 좀 변수가 네. 어쩌면 얼마 전에 그린란드 가지고 네. 치고받고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빠르게 발을 빼긴 했지만 여기서 또 그린란드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은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네네네. 저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변수들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11일 날에는 고용지표, 10일 날에는 CPI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본다면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도 수요일 밤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햇셋 위원장이니까요. 네. 약간 안 좋게 나올 것처럼 미리 받아본 것처럼 좀 예고같이 그쵸. 하긴 했는데 요거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예전에는 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그쵸. 좋게 해석될 그쵸. 때도 그쵸. 있었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는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예상 기준으로 보면 고용자 수는 반등을 하고 실업률은 그냥 플랫한 그림들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고용이 예상보다 못하게 나오고 보통 1월, 2월 고용 지표에는 리바이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 것들이 거기서 얼마만큼 취업자 수가 줄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실업률이 어떻게 변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펀더멘털 매크로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는 금리 인하 기대가 얼만큼 세질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많이 안 좋게 나오면은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네. 왜냐면은 미국 증시가 지금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움직인 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면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케빈 허시 연준 의장 지명자가 명확한 발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둘기 매파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경기에 대한 반응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뭐 날짜가 언제야 이렇게 좀 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 말을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고 시장이 너무 걱정을 하고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확 키우기보다는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스탠스가 경기는 괜찮은데라는 전제 조건이 깨지게 됐을 때는 좀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면 더 세게 튀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경기는 괜찮은데라는 전제 조건이 흔들릴 정도냐 아니냐 이게 제일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 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그 연휴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설 연휴에 친척들 만나면 주식 얘기 진짜 많이 할 텐데 이런 분들 많으셔서 맞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지표처럼 얼마나 시장이 뜨거운가 지표가 되기도 그쵸. 하는데 아마 많이 이번에 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말을 안 할 예정이라서 그냥 코스피 ETF 사세요. 코스닥 ETF 사세요. 그렇게 막. 정말 부장님한테는 진짜 많이 질문이 네, 있겠네요. 어. 가족 모임 가기 싫으시겠는데. 그럼 코스피 ETF 사시라고 그러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죠. 현차 사라 그랬는데 왜 안 샀냐고. 어.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건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요즘 좀 분위기는 바뀐 것 같아요. 요즘 좀 분위기 바뀌어서 전자로도 크게 먹을 수 있다. 자동차로도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주고 있어서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뀐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초부터 똑같이 말했던 거는 미국보다 코스피가 더 좋다. 계속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1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지점을 한 20개 정도를 다녔었는데 바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나 미국 주식 비중이 2배 이상 높은데 한국으로 옮겨야 되냐 막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도 안 옮겼대요? 믿음이 굳건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옮기시는 그리고 또 세금 혜택도 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옮기셔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친척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 가면 그냥 코스피 ETF 사시라고 펀드 내에 넣으시라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실 제일 정석적인 건 분산 아니에요? 최근 분산을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는 좋은 업종에 분할 투자를 하시다 보면 어떤 거 많이 오르고 어떤 거 많이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거의 편차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괜찮게 생각한 네. 업종들. 그러면 똑같이 20, 20, 20, 20 다섯 개 업종에 20을 넣었으면 다 달라질 거잖아요. 그럼 다시 20으로 맞춰라. 무슨 얘기예요? 20, 20 비중을 20%씩 그렇죠. 다섯 개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다 달라지겠죠?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평준화 시켜라. 아. 많이 오른 건 좀 정리해서 덜 오른 거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평준화 시키면 또 바뀔 거니까 또 평준화 시키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규모는 커지는데 그런 순환매 대응도 충분히 그렇죠.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모멘텀도 있고 업황도 괜찮은 업종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종목 선택하지 마시고 반도체 ETF, 뭐 2차전지 ETF, 인터넷 ETF, 뭐 자동차 ETF 이렇게 넣으셔서 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 많이 드리죠. 왠지 지금 요 말씀은 앞에 부분은 이제 뭐 깊이 있는 네, 네. 얘기였고 요 말씀은 친척분들이 부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딱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 네. 드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FICC 센터라는 게 이제 뒤에가 커머디티 네, 말하는 네, 거죠. 그러면 뭐 아까 유가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이런 일이 네. 진짜 변동성의 또 다른 원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최진영 연구원의 스탠스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금, 은으로 크게 먹는 시장 끝났다. 올라가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번 사이클로 끝났고 근데 외사에서는 뭐 또 올라간다 이런 것도 슬슬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쵸? 간밤에 또- 5천도 또 네, 돌파했고.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이제 봐야 될 거는 비철금속. 아, 경기에 조금 더 민감한 애들, 그리고 중국 감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애들 그런 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원자재 쪽에서는 톤다운 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원자재는 사이클에 계속 움직이거든요. 마지막 사이클은 곡물이에요. 곡물. 네, 곡물. 근데 지금은 아니고 아마 올해 말 내년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비철금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업체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지금 비철금속이 좀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철 금속.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린 게 금의 변동성, 은의 변동성, 뭐 다른 거는 뭐 비트코인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금융시장 전반을 좀 흔드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게 1달러로 좀 진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이어지는 지금의 어떤 국면에 계속 있다고 보시는지 요거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금, 은, 비트코인이 그 난리가 났는데 어. 주식시장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전 거기서 확신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유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구나. 한국도 미국도 금리나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니까 실적도 좋다라고 하니까 한국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수출 너무 좋고 실적 완전히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금, 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그쪽에서의 변동성이나 진폭이 있다 하더라도 증시 변동성은 거기보다 훨씬 더 덜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서 저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됐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아마 캐비너시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해소됐다기보다는 아직 잠재적인 리스크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은 비트코인도 와 반등한다라고 하는데 어느새 무너져 버려 있었고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은의 안보회의도 좀 보자라고 하는 게 그린란드 사태 건드렸다가 난리가 났었던 게 미국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유동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건드려질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다.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있고 미인의 안보회의가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캐비너시 청문회가 잘 마무리되면 그때서야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하나의 시나리오죠. 네, 시나리오라고 변수로 보시면. 네, 혹시 변수로. 있을 수도 있는 네. 일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할 시점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여의도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까지 들었는데, 자, 시장이 저는 이럴 때 이제 좋은데 어렵다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맞아요. 전략 세우기 진짜 너무 좋은 시장인 거 알겠는데 너무 어렵다 네. 하시는 분들 조언을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적 잘 따라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잘 버는 기업. 네, 돈 잘 버는 기업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코스닥도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 이러다 갑자기 꺾이면 어떡해 은바 금바라고 하시는데 21년 상반기 하반기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0년 3월 말 저점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땐 1,400에서 3,200을 갔어요. 그때가 동학개미 이제. 네. 그리고 네. 시장이 꺾이는 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들이 뭐 엄청난 버블 붕괴가 아니라면 방향성이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좀 여유를 갖고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하자는 것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나리오랑 여러 가지 예측 모델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측 불허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상반기까지는 상단을 좀 더 열어놓고 좀 편하게 대응하셔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이다. 하반기는 조금 고민해야 될 것들, 걱정되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뭐 변동성이 워낙 커서 흔들릴 텐데 5천 밑으로 갔을 때는 흔들릴 때마다 계속 사는 게 맞다. 그리고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다. 주식 비중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중심으로 이제 자료도 말씀을 해주셨고 보고서 전반적인 제목은 타겟을 이제 5,800포인트로 코스피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그 근거 그리고 어떤 섹터를 주로 봐야 되는지 또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는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드리고 또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신증권 FICC 센터 리서치 부장이신 이경민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저희 뒤 이어지는 순서에는 김정일 본부장님 이제 단독 방송 그리고 차영주 소장님까지 방송 이어지니까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클로징벨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